한 분야 최고의 스페셜리스트와 함께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인사드리고 있는 코너이지요. 정진희 쇼, 우리 시대 최고의 스페셜리스트를 찾아서 코너인데요. 저는 비욘디 정진희 PD이고요. 오늘도 정말 특별한 분 어렵게 모시고 귀한 이야기 나누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난소암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이 난소암이 부인암 중에서는 사망률 1위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네, 이게 뭐 맞습니다. 맞는 이야기인지 이따 자세히 교수님께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좀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 난소암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특히나 증상이 있어도 이거를 알아채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는데 오늘 어떻게 하면 이 좀 무서운 암인 난소암을 좀 빨리 알아챌 수 있고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난소암에 대해서 아주 A부터 Z까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의 스페셜리스트 분을 제대로 모셨는데요. 바로 이대 서울병원 산부인과의 문혜성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기 멀리 마곡에 개원한 이대 서울병원 개원 5년 됐죠. 원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이고요. 원래 이제 동대문 병원에서 목동병원을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마곡에 있는 이대 서울병원을 개원하고 그쪽으로 자리를 이동한 이대 서울병원 산부인과 로보수 센터장 문혜성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아이고 최근에도 너무너무 바쁘셨다고요. 아, 지금 네. 시차 적응도 안 되셨다고. 네, 지난주 금요일 날 프랑스에서 와갖고 학회에서 발표로 와갖고 시체정을 못하고 여기 와서 혹시 제가 말이 좀 엉기거나 졸진 않겠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정말 네.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오늘 난소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저도요, 네. 그 사실 뭐 의학 채널에서 제가 일을 하다 음. 보니까 이런 관련된 음. 그런 유튜브 영상들이 굉장히 제 알고리즘에 많이 뜨는데 난소암이 참 저는 무섭더라고요. 보통 네. 좀 예후가 좀 안 좋기로 안 좋은 유명. 암이죠. 산부인과에서 부인암이 네네. 이제 여러 가지인데 3대 암이 네네네.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난소암으로 이제 3대 암으로 꼽을 수 있는데 그중에 사실은 예후가 제일 좋지 않은 암이기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암에 걸리면 많이 고생을 하시고 일단 치료 때문에 그리고 예후도 좋지 않아서 안 좋은 결과를 보시는 분들도 많아서 아주 무서운 암으로 사실은 환자분도 알고 계시고 치료하는 이제 의사 주治입장으로도 굉장히 신중을 기하는 암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아까 네. 3대암 말씀 주셨는데 네. 자궁경부암이랑 이제 또 난소암, 내막암. 내막암. 네. 근데 자궁경부암은 사실 우리가 백신을 맞아야 된다는 사실이 그쵸. 좀 인지도가 많이 예, 올라갔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예후가 좀 좋아졌나요? 그렇죠. 원래 암이 초기에 발견되면 치료에 잘 듣기 때문에 초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초기 발견이. 근데 이제 자궁경부암은 이제 대한민국이 그 유병률 많이 생기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제 자궁경부암 검사로 이제 기본 검진도 해주고 그다음에 원인 인자로 알려진 인유종 바이러스에 대한 자궁경부암 백신도 있다 네네네. 보니까 이제 홍보가 많이 돼서 경부암 백신을 많이 맞다 보니까 예방도 많이 되고 조기 발견도 많이 돼서 사실은 치료 예후가 좋은 거고요. 자궁내막암은 이제 자궁내막 안쪽에 생기는 암인데 네. 그게 암이 발생을 하면 출혈 증상을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가임기 여성인 경우에는 월경을 매달 한 번씩 하고 사실 폐경기 전후는 월경을 안 해야 되는데 피가 보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사실은 아픈 증상이나 피가 보이는 증상으로 병원에 많이 내원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피를 보면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조그만 피가 나와도 병원에 많이 오셔서 아. 조기 발견이 많이 되는데 난소암은 사실 그렇군요. 증상이 별로 비특이적이기 때문에 배가 약간 불편하다? 아니 소화가 조금 안 된다. 이건 어머 내가 오늘 좀 잘못 먹었나 보다. 그쵸. 아니면 약간 가스 찼나 보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병원에 잘 안 오시기 때문에 사실은 조기 발견이 어려워서 많이 이제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이 되다 보니까 치료 효과도 떨어지고 치료하기도 힘들고 이런 암에 대해서 예후가 좋지 않은 무서운 암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네. 자궁경부암은 생각해 보면
병원에 갈 때마다 병원에서 챙겨주시더라고요. 이거 어, 지금 검진 그쵸. 해야 된다. 예. 2년에 한 번씩 네. 해준다. 네. 그래서 알아서 요거는 챙겨주는 암인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자궁내막암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증상이 있다고 하니까 얼른 네. 병원에 출혈이 그렇죠. 있으면 가죠. 네. 달려가는데, 이 난소암은 진짜 이거 증상이 없다고 하고, 사실 딱 이 난소암을 떠올렸을 때 어떻게 무슨 검사를 받아야 되지라고 잘 떠올려지지조차 않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네. 왜냐면 네네. 그게 예를 들어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는 자궁경부암 검사를 하면 그쵸. 거기에 이상이 때 나온다. 이렇게 검사 이거를 레귤러하게 규칙적으로 해라 하고 네네네. 나라에서도 홍보를 해주는데, 난소암은 증상이 비특이적이고 검사를 한다고 딱 이게 어떤 검사를 하나 하면 난소암 의심을 된다. 이런 게 검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검진으로 내진하고, 그리고 이제 환자 병력 불편한 사항 듣고, 그다음에 이제 혈액 종양 표지자라 그래서 어떤 이제 특별한 검사를 하면 어느 정도의 수치가 올라가는 검사가 있는데, 이게 비특이적이라 해서, 비특이적이 무슨 얘기냐면 어떤 병 하나에 딱 하나만 올라가면 이게 올라가면 딱 이 병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1대1 매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검사를 해도 어느 정도 올라가도, 예를 들어 혈액 종양 표지자에서 CA125라는 거가 가장 많이 네네네. 검사를 하는데, 그게 예를 들어 한 300 이상 올라가면 난소암 의심, 예를 들어 한 2배 올라서 6, 70이면 자궁 성근증, 자궁 뭐 양성 종양, 네네. 그다음에 근종 뭐 이런 거 의심하고, 한 3배 100 정도 전후 올라가면 자궁내막증 뭐 이렇게 의심이 되는데, 이거는 브리프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 딱 이게 맞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몇백 이상이라고 뭐 난소암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절대 없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환자분이 오셔서 기본적 검사를 하고 몇백 이상 올라가면 혹시 난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나로 검사해도 사실은 자궁내막증이나 염증일 때도 확 올라가는 환자분들이 있어서, 어떤 검사를 했을 때 딱 이게 올라가면은 난소암이다 이런 검사가 있으면 이렇게 무서운 질병이 되지 않을 텐데, 이게 비특이적이다 보니까 이제 검진에서 물론 혈액 종양 표지자와 초음파 검사 내진을 하지만, 그게 미리 선별 검사라고 말씀드리죠. 선별 검사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검사를 했을 때 많이 확인될 수 있는 그런 검사 기법인데, 사실 그런 검사들이 도움은 되지만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검사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난소암의 발견이 늦은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이것도 저는 되게 헷갈리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궁경부암 검사를 할 때 네.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 산부인과 거기에서 이렇게 예. 검사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네. 왠지 그 속에까지 다 검사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쵸, 아니죠. 교수님? 경부만 보는 거죠. 이거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그래요? 같아요. 그러면 네네. 그거 설명드릴게요. 네네. 일단 산부인과 오시면 대부분 이제 불편 증상 물어보시고 네. 진찰을 한다고 누우시라고 하면서 밑에를 보겠다고 이제 네. 벗고 누우시라고 하면, 환자분들이 다리를 벌리고 누우시면 외음부에 보이는 게 그러니까 바깥쪽에 보이는 게 외음부예요. 그리고 이제 부부관계 할 때는 질을 통해서 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의사가 볼 수 있는 건 기구 이렇게 벌리는 스페큐럼이라 그래서 벌리는 걸 보면 질하고 경부까지밖에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몸 안으로 밖에서 보일 수 있는 부분은 외음부, 질, 경부까지고, 자궁이 사실은 본체가 체부, 내막, 그다음에 네네. 안쪽으로 난관, 난소가 있는데 그게 다 배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진찰을 해도 어느 정도 이상 커지기 전에는 진찰로 확인이 안 되고, 그래도 저희가 이제 제가 배우던 시절에는 초음파가 없었을 시절에 배우기 와. 시작해서 네. 초음파가 나온 시절을 다 겪었는데, 사실 선생님 내진 손 감각 하나만으로 그 시절에는 옛날에는요? 자궁이 커졌다, 난소가 커졌다 이렇게 만져지고, 그래서 옛날엔 많이 하다 보니까 내진을 엄청 잘하셨어요, 선생님들이. 초음파가 없어도. 근데 이제 제가 전공이 2년차 때 초음파가 나왔었는데, 세상에. 초음파를 보니까 이제 신세계가 열린 거죠. 배 안에 이렇게 해서, 물론 지금 뭐 음영으로 검정색, 약간 하얀색, 중간색 이런 거로 구분하기는 하지만, 그것도 이제 많이 보면 영상학과 선생님이 그 색깔로 보는 것처럼 초음파로 많이 확인이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육안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자궁 경부 가지고 자궁 안에 체부하고 난소 나팔관은 볼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생겼을 때 금방 확인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요. 알고 계셔야 될 것 이거 같아요. 아마 잘 모르실걸요. 예. 어쨌든 내가 이렇게 딱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하고 소개를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니까 네. 뭐 난소나 뭐 이런 것까지 다 보겠지라고 생각을 음. 하는데 그게 아니라서 이 난소나 이런 부분들을 네, 꼭 그렇죠. 따로 예, 챙기셔야 예. 되는 예. 장기다. 꼭 챙기셔야 되죠. 네. 네. 이거를 좀 먼저 서두에 제가 교수님께서 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그리고 또 하나 했습니다. 이제 네네. 난소암이 퍼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음. 몸을 볼 때 사실 우리가 숨 쉬는 거에서 폐 밑에 횡격막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슴 윗부분하고 복부하고는 사실은 막으로 막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횡격막이라고 이게 숨 쉬는데 아래쪽부터 간, 위, 소장, 대장, 자궁, 난소, 신장까지는 신장은 이제 뒷부분에 있으니까 막이 가려 있는데 이 안쪽에 있는 간, 위, 소장, 비장, 자궁, 난소 얘네 다 한 공간에 통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소에서 뭐가 문제가 생기면 걔가 세포가 뚝 떨어져 갖고 막 걸어 다니면 이제 막 돌잖아요. 얘가 세포가 몸 안에서. 네네. 그래갖고 어딘가에 가서 붙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난소암이 잘 번지는 게 되는 전이가 잘 거예요. 되는군요.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자궁 경부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질이나 경부 바깥쪽에 있으니까 문제 생겨봤자 바깥쪽으로 이동하고 따라서 안쪽으로 살짝 가는 거고 자궁 내막에 생긴 건 자궁 근육층이 막고 있으니까 얘가 밑으로 나올 수도 있죠. 근육층을 일단 파야지 나갈 수 있는데 난소는 프리하게 있는 거죠. 배 안에. 그러니까 거기서 딱 떨어지면 그 세포가 저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이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잘 진행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좀 잘 되실 것 같아요. 너무 이해가 네. 잘 되는데 난소암이 무서운 이유에 대해서 좀 먼저 서두에 말씀 주셔서 음. 우리가 왜 이 질환에 대해서 음. 잘 알아야 되는지를 좀 이렇게 몸소 깨닫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관련 질문을 주시고 계십니다. 실제로 조금 네, 진단을 받으신 분도 계신 것 같아서 저희가 질문은 잘 정리해 놓고 있으니까요. 잠시 기다려 주시면 또 교수님의 자세한 답변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난소암이 너무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이것저것 드리다 보니까 내가- 소개가 너무 늦었어요, 교수님. 괜찮습니다. 제가 교수님 소개를 좀 도와드려야 되는데 네. 교수님께서는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정말 세계적으로도 이 난소암과 그러니까 부인암 수술을 가장 많이 하신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쁘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그 로봇 수술을 2,000회를 달성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압도적인 수술 건수라고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조금 더 자랑을 좀 자랑을 좀 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로봇이 수술 그러면 이제 저희 우리나라에 2005년도에 도입이 됐고 우리 병원에서는 2009년도에 도입이 됐는데 이게 로봇 수술 그러면 옛날에 처음에는 환자분들이 일반 인도 모르고 의사들도 잘 모르는 상황인데 이게 그럼 뭐야 사람이 수술 안 하고 로봇이 하는 거야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렇게 네, 아셨죠.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수술이 원래 제네레이션 1 그러면은 쭉 째갖고서는 배 안을 보고 손으로 수술하는 게 1차면 그 다음에는 내시경에서 구멍을 여러 개 뚫고 이제 기구를 집어넣어서 그게 확대된 거로 보면서 내시경을 보면서 기구로 수술하는 게 복강경, 골반경, 내시경 수술을 말하는 거고 그게 이제 구멍이 3개에서 4개에서 점점 그러니까 의학 발전은 환자들을 굉장히 편안하게 고통스럽지 않은 수술 방법으로 변하는 게 사실은 의학 발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시경 수술에서 구멍도 4개를 뚫다가 3개를 뚫다가 하나를 뚫는 그래서 단일공 로봇 단일공 수술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단일공이 배꼽에다 들어가는 이유는 배꼽에는 통증을 느낄 수 있는 신경 부분이 없어요. 이렇게 주름이 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개를 하면 그쪽이 이게 확대도 되고 덜 아프거든요. 딴 데 뚫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구멍 하나로 하는 단일공 수술을 복강경이나 로봇 내시경으로 했는데 이거의 문제는 확대되는 시야가 일단은 로봇만큼 확대가 안 되고 그다음에 로봇은 이제 획기적으로 쓰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얘가 사람 손처럼 이게 구부러져요. 그러니까 쑥 들어가갖고 얘를 이렇게 딱딱하게 만지는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가갖고서는 지금 최근에 나온 건 엘보우도 있고 손목도 있다고 표현을 하는데 들어가서 얘가 이렇게 구부러지기 때문에 여기도 접근이 되고 여기도 접근이 되고 마치 손처럼
아. 그래서 로봇이래 그 일명 로봇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마치 로봇처럼. 근데 로봇을 상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옛날에 한번 그 이세돌이 AI랑 바둑 경쟁을 할 때 AI가 하니까 이거 의학에서도 로봇 수술 그럼 뭔가 이렇지 않을까? 그러고 한번 기자분이 연락해서 보러 오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이게 로봇 수술이에요?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시경을 아. 스트릭트한 그 기구가 들어가는 거를 잡고 있는 거로 조금 더 발전된 거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더 발전이 되면 제가 이제 가끔 그 개발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쯤 수트케이스에 들고 다니는 로봇을 개발해 줄 아. 거냐. 아무 데나 가서 편하게 수술하고 환자가 꼭 네네네. 와서 이렇게 누워 있지 않게. 그랬더니 껄껄 웃으면서 그거는 몇백 년이 지나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래서 그 로봇이라는 거는 어. 조금 더 개발된 그 기구를 사용해서 뭔가 사람 인체가 굉장히 하는 저는 여기서 기독교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굉장히 잘 만들어진 모든 것이 감각적으로 되고, 이제 손목도 이게 그냥 스트레이트 되면 어려운데 구부러지면서 이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의 손처럼 만들어진 게 그 로봇 수술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잠깐 샜는데, 그래서 로봇이 나온 다음에는 훨씬 더 자극을 덜하고 딱 잡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손처럼 수술을 하기 때문에 훨씬 환자분한테 통증도 덜하고 자극을 적게 주기 때문에 회복도 네네. 빠르고. 근데 이제 그 로봇이 도입된 다음에 이제 이 구멍 하나로 하는 수술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기구가 잘 받쳐서 개발이 돼야 되는데, 그게 구멍 하나로 하는 수술을 개발하기에는 큰 로봇 시스템이 구멍 하나로 기구가 다 들어가서 펼쳐지는 걸 개발하려면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제 제가 수술을 많이 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이유는 여러 개 뚫고 해야 되는 로봇 시스템을 가지고 그 겹쳐서 하는 시스템은 어렵지만 구멍 하나로 수술을 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하는 방법을 약간 개발했기 때문에 많은 수술을 할 수 있었고, 그 덕에 세계적으로 유명해져서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강의도 많이 했고 수술 기법도. 예.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최근에 5년 전에 구멍 하나로 들어가는 수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이 됐는데, 잠깐 네, 잠깐 보여드릴까요? 슬라이드 한번 보면서.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 슬라이드가 가장 먼저 99년도에 이게 나온 거고요. 이거는 그냥 임상 실험을 하는 거였고, 실제 이 시스템으로 이제 이게 보면 로봇이 아니잖아요. 팔이 그냥 여러 개 있고 여기다가 기구를 그냥 껴갖고 수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2009년 이 시스템이 나온 다음에 기구 개발을 해서 2014년부터 구멍 하나로 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됐고요. 플랫폼 개발이 됐다고 여기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 2014년부터 나온 시스템은 다 구멍 하나로 할 수 있는 수술이 가능했는데, 사실은 그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걸 많은 사람들이 못했는데, 이제 제가 그걸 방법을 개발을 하면서 수술을 압도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사실 유명해졌고, 그다음에 그러니까요. 2018년도에 이게 하나로 보이잖아요. 하나로 나오죠. 요거는 이제 이 시스템이 하나로 들어갈 수 있는 수술 시스템인데, 요게 기구를 한꺼번에 다 넣어서 구멍 하나로 집어넣는 건데, 이게 2018년도에 10년 이상 개발하다 되게 어려운 시스템 개발하다 18년도에 나왔는데, 이거를 이제 입고시켜서 이거에 대한 수술 방법을 개발을 또 해서 적응을 시켜서 요 수술을 많이 하느라고 이제 세계적인 수술의 산부인과 1위가 됐고, 아니 그러니까 산부인과 1위가 아니라 토탈 모든 과의 1위가 됐고,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미국도 불려가서 강의를 하고 뭐 여러 나라에 왔다 갔다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술 건수가 전 세계 1위이십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정말 압도적으로 1위라는 그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뭐 최근에는 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도 수상하시기도 하셨고 그 공로를 많이 인정받고 계신데, 네. 근데 언뜻 생각을 했을 때 구멍을 하나로 수술을 하는 게 그 술자 입장에서는 힘들죠.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세요?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 할 때,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편하게 가는 수술 방법이 수술하는 서전 입장, 수술하는 수술자 입장에서는 힘들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은 편해지면서 반비례로 수술하는 사람은 힘든 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테크닉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혹이 이렇게 있는데 똑같은 구멍에 들어가고 젓갈 하듯이 여기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서 펼쳐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조작을 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거죠. 음. 그래서 아직 많은 선생님들이 많이 하고 있지 않고 최근에는 이제 많이 이 아. 기법들이 개발이 돼서 많이 시도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잠깐 설명드리면 차세대 구멍 하나로 하는 수술은 배꼽이 아니라 질 안쪽으로 들어가서 절개하고 하는 상처 무흉터 수술로 넘어갈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이제. 아 그러니까 아예 그 네, 보이는 상처가 아예 없는 없는. 방법이 네,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와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빠른 시간에 이런 음. 수술 기법들이 좀 발전을 음. 했나 설명을 주시고 계신데 얼마나 발전한 거예요? 얼마나 발전이라고 보면은 이제 네. 방법은 굉장히 수술 기법은 어려워지지만 환자의 그 최종 목표는 수술 치료를 했을 때 환자의 통증이 덜하면서 치료 효과도 똑같은 완성도 있는 수술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과 의과학자들이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밑으로 그 구멍 하나로 하는 것도 굉장히 하기 힘든데 이제 로봇이라는 시스템이 나와서 이제 로봇 시스템 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인투이티브사 특수 어떤 회사의 다빈치 시스템이 주도적으로 사용되고 있긴 하나 많은 나라에서 여러 회사에서 그 로봇 수술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 중에 있습니다. 뭐 아마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올해 초에 어떤 회사에서 내년에 무슨 시스템을 입고하기로 했다. 뭐 이런 기사도 보셨을 거예요. 그런 만큼 많은 로봇 수술에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유는 로봇 다빈치, 그러니까 로봇 수술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수술을 하게 된 환자의 통증이 덜하다는 거. 그리고 환자가 안에 그 수술 효과는 기존에 개복해서 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 단 이거의 문제점은 이제 수술비가 조금 워낙 시스템 개발비가 많이 들어가고 기계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수술비가 문제라는 게 조금 있지만 아무래도 많은 의학적 발전을 하다 보면 시스템 개발도 많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가격도 다운되지 않을까. 저희가 수술하는 술자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 좋은데 수술비만 너무 비싸다. 비싸다. 그것만 아니라면 로봇 수술이 좋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도 제가 환자를 볼 때도 딱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안 해요. 단 이제 로봇 수술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워낙 확대가 많이 되고 워낙 이 섬세 수술이다 보니까 유착이 많은 환자분들은 복강경이나 이거로 이 접근이 잘 안 되는 환자들이 있어요. 너무 유착이 심한 환자분들은 그러면 로봇 수술이 확실히 좋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만 환자분한테 설명을 합니다. 가능하면 로봇 수술을 했으면 좋겠다. 환자분은. 그렇지만 다른 경우에는 대부분은 환자분이 선택하도록 비용적인 부분이 비용적인 있기 것 때문에. 네. 근데 통증이 적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제 암을 진단받은 분들의 경우에는 네.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르다는 게 이제 앞으로의 치료를 계획하는데도 굉장히 이점이 되는 거잖아요. 되죠. 그래서 네. 그런 점들이 저는 환자분들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로봇 수술의 어떤 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거죠, 지금 네. 트렌드가. 네, 로봇 수술의 건수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슬라이드 잠깐 제가 네. 보여드리면 네,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저희 우리나라에는 2005년도에 들어와서 2006년도부터 이제 로봇 수술 건수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건수 안에는 양성 질환이 대부분이고요. 그 암 질환인 경우에는 이제 암 질환의 건수를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로봇 수술의 건수를 이렇게 보시면 이제 암종에서 보면은 그 15년 동안 부인암 영역에서 많이 발전됐는데 이제 모든 암을 다 로봇 수술로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로봇 수술은 아까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네네. 이게 굉장히 섬세한 수술을 하기 위해서 개발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종괴를 띄는데 합당하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 암이 다 번져 있을 때 그 섬세한 수술을 일부 하고 예를 들어서 이거를 막 조작하다 보면 암은 세포가 떨어지면 전이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난소암 환자에서는 많이 번진 사람한테는 로봇 수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는 경우가 있어요. 조기암. 초기로 안에 국한이 돼 있거나 아니면 난소암이 이제 그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치료를 할 때 그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수술적 병계 설정을 하고 수술로 다 띄고
항암제를 쓰기도 하지만 수술 전에 항암제를 쓰고 크기를 좀 줄여서 수술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난소암을 진단하기 위해서 진단적 수술을 위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직 검사하고 어느 정도 진행됐고 그렇기 때문에 암 수술은 모든 환자에서 되지는 않기 때문에 모든 암이 됐는데 나 다 로봇수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빈도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거는 영어로 써서 제가 통역을 못했는데 이게 악성으로 암 수술을 한 겁니다. 보면 전체 양성에 비해서 약간 퍼센테이지는 굉장히 낮죠. 그래서 모든 암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로봇 수술은 양성 종양에서 훨씬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는 거를 설명을 네. 좀 주셨는데요. 지금 로봇 수술의 대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난소암을 비롯한 부인암에 대해서 좀 자세히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네. 질문도 많이 주셔서 요거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그럼요. 부인암이라고 하면 아까 그 3대 부인암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 그 이외에도 어떤 질환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지 설명 주시면 좋겠습니다. 암은 그러니까 이제 장기를 보시면 산부인과는 자궁, 자궁 그러면 자궁 내막, 자궁 근육층, 그다음에 자궁 경부층, 그다음에 네네. 나팔관, 난소, 그다음에 연결된 질, 외음부. 그러면 거기서 다 암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난소암 바로 옆에 있는 난관암, 자궁 내막암, 자궁 체부암, 자궁 경부암, 질암, 외음부암. 그리고 이제 복막은 자궁이랑 그 나팔관인데도 싸고 있지만 사실은 복막은 복강 안에 다 연결된 막이거든요. 만약에 막이 없다면 장기들이 부딪히면서 다 쓸려서 상할 거예요. 막이 다 덮고 있습니다. 장기들은. 거기에 그 복강 안에, 그러니까 배 안에 생리적인 그 물은 어느 정도 있어요. 예를 들어 너무 건조했는데 두 개가 겹치면 어떻게 쓸리잖아요. 그러니까 생리적인 복강에 물이 어느 정도 있어야 윤활액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제 있는데 거기에 평균보다 훨씬 많아진 게 복수라고 복강 안에 물이 엄청 차지는 게 복수가 찬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느 정도 생리적으로는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난소에서 월경을 한 달마다 할 때 난자가 배란을 하면 난자에서 탁 터지면서 액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초음파 검사했을 때 자궁 뒤쪽으로 물이 고여 있다. 그럼 물인지 핀지는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는데 그렇게 있으면 배란 시기를 알 수도 있고 분비물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게 문제가 생겼는지 알 수 있는 게 그게 생리적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복막에 생기는 암도 그에 포함이 된다. 예, 복막암은 난소나 난관과 네네.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난소암에 준해서 치료하는 것처럼 복막암도 치료를 합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다양한 암이 부인암에 속해 네. 있군요. 다소 좀 생소한 암이 있기도 하고 그렇죠. 익숙한 암이 네. 있기도 한데 그러면 남소암도 혹시 조금 분류를 나누는지 궁금해요. 그럼요. 난소암도 분류를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그 난소암 그러면 그 하나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난소암도 이 연령 대비 생기는 암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산부인과에 사실은 청소년, 젊은 층 20대, 10대는 잘 안 오죠. 그쵸. 대부분은 이제 문제가 생기면 산부인과 물론 요즘은 미혼 여성들도 많이 내원을 하긴 하지만 대부분은 가임기 여성, 20대 후반부터 이제 50대 에게 내원을 하게 되는데 정기 검진 하러도 오고 원래 자궁경부암 나라에서 검진 시작한 날짜는 18세이지만 18세 산부인과에 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임기 여성에서 이제 왔을 때 난소암은 보통 많이 생기는 나이를 얘기를 하면 50대 폐경 전후에 50대. 생긴다고 보는데 그게 난소암의 전부가 아니라 상피성 난소암 그래서 네. 난소암의 90%를 차지하는 암입니다. 조직 병리학적으로 상피에서 발생한다 그래도 그 안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의학적 용어를 설명을 드리면 장액성 난소암, 점액성 난소암, 투명세포암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거 말고도 비상피성 난소암 그래서 이 안에 생식세포암 그래서 10대에서 30대 사이에 생기는 난소암이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거의 30년 진료를 하면서 가장 어린 나이에 생긴 친구가 초등학교 네?
네.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근데 네. 예, 그 친구가 인제 그 대부분 10 대에서 30 대 생기는 생식세포암이라는 것은 네네. 증상이 그냥 복부에 생기는 이게 막 이렇게 혹처럼 이렇게 많이 배가 불러지거나 배가 아파서 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근데 상피성 난소암에 비해서 치료 효과는 좋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식세포암 중에서도 한두 가지만 빼면은 거의 항암 치료를 하면 거의 그 완치가 되는 암입니다. 그래서 수술은 생긴 쪽 난소만 자르고 그다음에 항암제 쓰고 그럼 거의 완치가 돼요. 그래서 진짜 그 초등학생을 놓고 이거를 어떻게 항암제 수술은 했지만 수술해야 된다고 네네네네. 했으니까 혹은 항암제를 쓰는데 항암제 써야 된다고 환자분한테 설명을 하면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은 이겁니다. "머리가 빠지나요?" 아. 어 안타깝게도 머리는 빠지죠. 근데 아.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머리는 빠지지만 나중에 치료가 다 끝나면 검정 새까만 머리가 잘 났습니다." 그러면 그때 안심을 하세요. 근데 초등학생한테 그 말을 하려니 이게 어떻게 이해를 될까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그런 친구인데 지금 30 대가 돼 갖고서는 정말요? 음. 제가 너무 그 치료의 그 예. 경과가 궁금했는데 먼저 말씀을 해 주셔서 너무 다행입니다. 30 대가 돼 갖고서는 그 친구가 굉장히 그 공부를 잘하는 친구였는데 의대를 간다고 그러더니 의대를 안 가고 대학을 갔는데 나중에 뭐 졸업하고 지금 이제 30대 돼서 아직도 저한테 "안 와도 된다."는데 다니고 있는데 아직 결혼은 야. 안 했습니다. 너무 진짜 음. 기억에 남을 수밖에 그럼요. 없는 또 네. 그런 환자분이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주로 많이 생기는 나이는 50 대로 알고 상비성 있지만 난소암은 50 대에서 70대 네네. 폐경 후. 네. 그러니까 폐경됐다고 산부인과 안 가시면 안 되고요. 음. 50 대가 난소암, 자궁 내막암이 잘 생기는 폐경 후에 네네네. 그리고 전후에 그리고 20 대, 10 대에서 30대 사이에는 생식세포암이라는 어 상비성 난소암이 생기는 또 하나 인제 이따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네네네네. 같은데 상비성 난소암 중에 유전성 난소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소암은 유전성 음.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암과 네네. 다르게. 그런데 인제 유전성 암인 음. 경우에는 똑같은 상비성 난소암이지만 40 대에 호발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연령대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결국은 10 대부터 50대 폐경 후까지 정기적인 체크는 하셔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네요. 네. 이게 뭐 어떤 특정 나이를 꼽기가 참 예. 어려울 네. 정도로 종류에 따라서 발병하는 나이대가 네. 다르다 보니까 네. 난소암 좀 잘 알아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또 음. 궁금증이 다른 질문이기는 한데 보통 이제 다른 질병의 경우에는 음. 이제 수술하는 과가 있고 네. 뭐 항암을 해 주시는 과가 있고 좀 다르잖아요. 네. 산부인과는 다 하시는 거잖아요. 다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또 공부와 업데이트가 네. 필요할 것 같다는 또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 네. 맞죠? 네, 맞습니다. 어. 그러면 보통 이제 한 분을 가지고 이제 항암 치료부터 뭐 수술 치료 계획을 네. 이렇게 다 세워 주신다고 보면 예. 되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어 네네네. 외과는 제가 알기로는 네네네. 아직까지 외과 선생님들은 수술하고 혈압종양 내과로 이렇게 환자를 그렇죠. 보내시고 보통은 네. 혈압종양 왜냐하면 인제 제가 생각하는 산부인과에서 수술하고 그 항암제를 쓰는 이유는 산부인과는 산부인과 영역이 따로 있는데 사실은 내과, 외과는 모든 파트를 다 수술하는 게 외과잖아요. 물론 뼈나 근육을 빼고 뭐 얼굴 치과 뭐 이비인후과 뺀 나머지는 다 외과에 해당할 수 있어서 안에 있는 장기는 다 수술을 하시다 보니까 전문으로 보는 혈액종양 내과로 보내시고요. 원래 옛날부터 산부인과는 산부인과 수술하고 항암제도 산부인과에서 항암 치료도 하고 그 대신 인제 저 같은 경우에는 재발을 했을 때 산부인과 영역에서 재발을 하면 산부인과 약이 필요하지만 만약에 산부인과 영역에서는 재발을 하나도 안 하고 갑자기 폐로 재발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폐하고 산부인과의 난소하고는 조직 병리학적으로 성격이 다르거든요. 근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이나 위나 대장이나 방광이나 신장이나는 선세포라 그래서 조직학적 기원이 같습니다. 복막이나. 그렇기 때문에 재발을 하면 산부인과 약이 잘 드는데 폐 같은 경우는 편평상피세포라 그래서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신전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혈액종합내과 선생과 같이 보든지 아니면 전과를 시키든지 해서 환자분한테 이렇게 그렇게 치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게 약이라든지 어떤 음. 치료법이라든지 계속 업데이트가 많이 되고 있어서 그렇죠. 정말 공부가 많이 필요한 과 맞습니다.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네. 또 문득 듭니다. 네, 난소암의 종류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그럼 난소암이 좀 얼마나 무서운 암인지 또 여쭙겠습니다. 이게 유병률은 좀 낮다고 알고 있긴 한데 어떻게 되는지 또 사망률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암 유병률을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 전체 통계를 내서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국립암센터에서 중앙암 등록 본부에서 국가암 등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은 2021년도 12월에 출간된 거죠. 여기에 따르면 난소암은 이제 10년 이상 서서히 이제 증가 양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암 발생자 수를 보면 2008년에는 1,890건, 2014년도에는 2,285건, 2017년도에는 2,702건, 2021년도에는 3,221건. 그래서 발생률이 크게 증가하진 않지만 이제 매년 약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5년, 4년 간격인 거, 이거는 통계를 그 간격으로 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유병률이라는 건 발생률하고는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발생은 생긴 거고, 새로운 환자가 생겼다는 생긴 거죠. 거고, 네. 유병률은 현재 새로 생긴 환자든 앓고 있는 환자들은 다 넣은 게 현재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유병률입니다. 네. 그래서 2021년도 보고서에 의하면 유병자 수는 난소암의 유병자 수는 27,510명이고요. 5년 평균 유병자율을 구했더니 11,470명입니다. 그러니까 2,000명, 3,000명 발생하지만 전체적으로 한 해에는 그거에 한 7배 평균을 볼 때는 그러니까 점점 늘었다는 얘기겠죠. 5년 네네. 평균 유병자 수가 11,470명인데 지금 2021년도 유병자 수는 27,000명이 되면 점점 5년 평균보다 올라가는 거니까 최근 네네. 늘고 있다는 거고, 보면 발생자 수에 비해서 한 8배 네. 정도 많다는 거는 현재 발생을 하지만 계속 앓고 계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좀 약간 그러니까 증가세가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약간씩 증가하고 증가, 있잖아요. 네, 이게 네. 왜 그런 걸까요, 이게? 이게 난소가 이제 그 난소암 발생을 뭐라고 보냐면은 이제 난소는 밖에 상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상피성 난소암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안에 기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난자는 바깥쪽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배란할 때마다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월경하시잖아요. 네. 한 번씩 이 난자 하나 터트려서 배란시켜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생 200개 정도 쓴다고 보는데 그렇게 상처를 입히는 거에 대해서 난소암을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미혼 여성 결혼 안 하고 임신 안 하고 하면 매번 행사를 하고 있죠. 배란을 계속 하고 있으면 그게 난소에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월경을 계속 거르지 않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옛날에 배울 때는 그냥 미혼 여성 임신 안 한 사람은 난소암 검사를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기 많이 낳고, 그다음에 이제 멀티플 파트너죠. 그냥 이 성관계 막 문란하게 하는 사람은 자궁경부암 검사를 열심히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월경을 계속 하고 있는 건 배란 계속해서 난소에 상처를 매달 한 번씩 주는 거고, 자궁경부 쪽은 관계 성교를 많이 하면 자궁경부에 자극을 주는 거. 그 아기를 많이 낳으면 어떻게 되냐면 아기를 낳는다는 건 임신할 때 아기가 자궁이 커져서 자궁경부가 늘어나야지 아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궁경부에 상처를 주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임신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자궁경부 검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란을 중지 안 하는 임신을 하지 않는 경우가 이제 많아져서 그런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고단백이나 고지방 식품을 섭취하는 식습관도 상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비만이나 성장관 활성 등과 같은 환경적 물질 때문에 난소암 위험도가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어서 아마 호르몬 관계, 그다음에 식이, 환경 물질 이런 것 때문에 증가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아기를 많이 낳는 게 난소암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이 이게 일리가 있는 거군요. 그럼요. 일리가 있죠. 예방하는 거. 그렇군요.
네. 어쨌든 우리가 점점 이제 임신하는 나이도 늦어지고 네. 또 점점 줄어가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그렇죠. 반영이 될 네. 수 있다. 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시네요. 예. 그러면 이제 가장 궁금한 게 난소암이 너무 무서운 암이라고 하니까 음. 예후는 또 어떻게 되는지 네. 궁금합니다. 예후가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암은 무조건 일찍 발견해서 일찍 치료해야 치료 효과가 올라갑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난소암은 보통 이제 90% 차지하는 상피성 난소암이 대부분 이제 다 진행된 단계. 이제 상기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난소에서 시작해서 난소에 있으면 1기입니다. 그 옆에 있는 장기까지 가면 2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궁까지 가면 2기. 그래서 이제 자궁 옆에 옆에 있는 골반, 거기까지 가면 2기고, 거기서 넘어가서 이제 복부 위쪽으로 올라오면, 왜냐하면 산부인과는 자궁이 있는 부분은 골반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만져보시면 옆에 이렇게 뼈가 만져지잖아요. 거기서 라인을 그으면 거기 밑에가 산부인과 영역인데 그 위로 올라오면 상기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횡격막이 있는 거 말고는 거긴 다 통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라올 수 있거든요. 간에 가서 붙을 수도 있고, 소장에 가서 붙을 수도 있고, 대장에 가서 붙을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 3기 이상에서 발견이 됩니다. 왜냐하면 3기 정도 돼서 장이라든지 간에 가면 걔가 분비물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분비물이 한꺼번에 차면 이제 복수가 차면서 배가 불러지거나 그 다음에 이제 암이 가만히 안 있고, 암이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게 들러붙어갖고 막 자라면서 이렇게 침습을 시킨다 그러죠. 이렇게 침범을 합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막 커져서 침범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막 장도 다 들러붙이고 잘못하면 장도 터트리고 이러다 보면 터트리면 어떻게 해요? 이게 장 분비물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폐혈증 그래서 염증 엄청 심해지고 이게 터트리는 게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기 이상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5년 생존율, 보통 암을 예후를 말할 때는 어느 정도 사느냐 이거에 따라서 예후가 좋은 암이냐 나쁜 암이냐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반 이내이기 때문에 부인암 중에서는 예후가 사실은 좋지 않은 암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2021년도 12월 달 보고서에 의하면 5년 생존율은 95년도까지 58.4%, 2010년까지는 59.7%, 20년까지는 63%, 21년까지 64% 거의 증가하지 않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거의 50%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좋아진 건 아마 최근에 약제 개발이 좀 많이 되다 보니까 네네. 조금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50% 정도라고 음.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이게 빨리 좀 발견이 돼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지금 맞습니다. 예후가 네. 안 좋은 이유, 조기 발견이 어려운 이유 계속해서 설명을 주시고 계신데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조기 발견이 어려운 이유를 보시면 네. 그 선별 검사로 초기에 발견되는 암들하고는 다르게 거의 조기 발견이 어렵습니다. 증상이 거의 모호한 거고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복강 안에서 그러니까 어떤 데로 가서 착상을 해서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확인되기 전에 여러 군데로 착상을 하면서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난소암은 난관 옆에 붙은데 아까 골반벽, 소장, 대장, 자궁 이렇게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 한 환자 예를 잠깐 들으면 이제 그 환자가 정기검진을 왔어요. 근데 이제 별로 불편 증상 없었는데 정기검진을 내원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검사를 원한다 그래서 자궁경부암 검사하고 초음파 검사하고 난소암이나 이제 자궁내막의 기본적인 혈액 종양 표지자 검사를 했습니다. 다 정상인데 초음파 검사에서 난소 모양이 보통 흔하게 보이는 양상이 아닌 약간 이제 찌그러져 보이는데 이렇게 보이면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환자한테는 그대로 설명드렸어요. 환자분 검사 결과 초음파에서 크기가 커진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안에 혹이 생긴 것도 아닌데 모양이 좀 이상하다. 진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좀 이상해서 혈액 종양 표지자 검사를 했는데도 이게 정상이다. 근데 일단 경과는 짧게 봐야 될 것 같으니 3개월 내에 보라고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그분이 외국에 사시는 분이라서 오고 싶었지만 아마 못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내원을 안 하셨고요. 9개월이 지난 다음에 환자가 불편하니까 싱가포르에 있는 병원을 가셨답니다. 근데 갑자기 난소 혹이 있다 그러니까 갑자기 스치듯이 드는 생각이 선생님이 오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바로 귀국을 하셨습니다. 네네. 그래갖고 오셨는데 보니까 그때는 이미
난소에 혹이 생기면서 제가 난소암이 의심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한 종양 표지자는 확 올라가 증가된 상태여서요. 빨리 수술을 시행을 했고 그게 이제 이야. 난소는 혹이 생겼는데 막 그 다른 데 많이 퍼지진 않아서 2기로 진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히도 2기로 진단돼서 항암제 쓰고 그분은 이제 완치가 되셨고 이야. 아직까지 병원에 내원을 하고 계시는데 정기 검진으로 이제 그분은 히스토리가 이제 하다 보니까 그 환자분이 몰랐는데 가게에 유전적 성향이 가게에 이제 그 암이 있으신 분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난소암이요? 난소암은 아니니까 아마 얘기를 안 하셨죠. 아.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난소암의 유전적 성향이 있는 경우는 가게에 유방암을 앓으셨던 네네. 환자가 있거나 본인이 유방암을 앓았고 난소암을 앓았으면 이게 유전성이 있는 겁니다. 안지널 졸리 아시죠? 안지널 네네네. 졸리가 유방 수술도 하고 네. 난소 수술했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성 성향이 있다고 보고서는 이제 그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분들 중에 남자분들도 이제 장암이라든지 대장암 그다음에 다른 분이 자궁내막암 이렇게 해서 가게에 4명 정도가 암이 있을 때 그런 같은 종 그럴 때 이제 가게 유전성 가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도 동생이 와서 검사를 하셨는데 어쨌든 난소암은 한번 바람을 하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난소암이 시작되고 6개월에서 8개월 지난 후에 상기로 접어드는 경우가 흔하고요. 그래서 난소암 발견 당시 70% 이상인 3기 이상이 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네. 난소암은 그러니까 보통은 속도가 좀 빠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이제 거의 발견 당시가 진행돼서 발견이 되고 진짜 초기는 다른 수술하러 들어갔다가 난소가 이상해 뛰어보니까 1기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의사 입장에서 1기, 2기, 3기 이렇게 쭉 보고 있으면 얼마 걸려서 이게 되고 이게 알 텐데 거의 대부분 3기에서 발견이 되기 때문에 초기에 어떻게 빨리 올라오는지는 정확하게 기간을 알기 어렵지만 워낙 암이라는 게 로그 스케일로 자라고 감소도 로그 스케일로 세포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1개 세포가 2개 되고 2개가 4개 되고 16개 되고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암이 진행이 되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프가 나디하게 가다가 갑자기 확 폭발적으로 올라가면서 자라게 되어 이렇게 있습니다. 올라가는. 예. 이렇게 가다가 확 올라가고 이렇게 가다가 확 증가하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요 시기에 검사하면 잘 안 나오고 요 시기에 이제 요거 지나서 검사해야 돼. 바로 요 전에 검사했다가 요 시기에 놓치고 여기 가면 확 진행되는. 이미 기울기가 네. 올라가 있는 상황인 경우가 예. 많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그런 설명을 많이 제가 드리고 있죠. 그래서 네. 그렇군요. 정말 이게 알수록 좀 무섭고 진짜 네. 어려운 암이네요, 교수님. 또 문득 생각이 났는데 네. 이제 홍진경 씨 있잖아요. 홍진경 씨 네. 유튜브에서도 이제 스스로 밝힌 내용이라서 말씀을 드리면 네. 그 난소암을 1기 C에서 발견을 하셨대요. 근데 네. 정말 우연치 않게 네. 그냥 검진해 주시는 교수님께서 그냥 세포 한번 떼보고 싶어서 뗐는데 그게 난소암으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는 정말 희귀한 케이스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죄송하게도 홍진경 씨 이 스토리를 몰라서 네, 정확하게 네. 설명을 못 드리는데 비슷한 예로 그러니까 제 제자 중에 의과대학 학생이었어요. 의과대학 학생인데 이제 난소혹이 생겼는데 본인이 모르고 있다가 그게 갑자기 배가 아파서 보니까 이제 종양이 터졌는데 그게 처음에는 암이라고 생각을 안 했죠. 그냥 혹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검사하는 와중에서 혈액 종양형 표지자가 올라가고 CT 검사를 했더니 이게 암의 악성이 의심된다. 그래서 수술 들어가서 이제 예, 그쪽만 띄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주 그 친구도 잘 된 케이스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일기 C입니다. 왜냐하면 터지고 그 세포 복강액으로 가는 거는 C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퍼질 수 있는 거를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그 수술을 한쪽을 띄고 그 다음에 항암제를 썼죠, 당연히. 네네네. 근데 이제 임신을 해야 되는 경우는 사실은 C까지는 포함이 원래는 안 돼야 되는데 1기 초에서는 한쪽만 띄고 젊은 여성이 생겼을 때는 임신해야 되니까 자궁도 남기고 반대쪽 난소도 남깁니다. 그리고 이제 항암제를 사실 난소암은 그 병리학적으로 좀 나쁜 암이거나 아니면은 C 같은 경우에는 항암제를 반드시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의과대학 시절에 본과 의학과 시절에 그 난소암이 생긴 겁니다. 무슨 청천벽력인가요? 어르신데.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항암제를 썼어요.
네, 그러니까 항암제 중에 임신이 되는, 그러니까 난소에 자극이 덜한 항암제들이 아. 있거든요. 그거를 썼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아직도 이제 뇌리에 박힌 이유는 휴학을 안 했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썼어요. 그래갖고서는, 그러니까 아주 친한 친구밖에 몰랐어요. 걔가 항암제 쓰는지. 애가 비실비실,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하루면 들어가고 4주 쉬고 또 지금은 3주 만에 쓰라고 하지만 그때는 4주였거든요. 한참 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4주 만에 와서 몰래 쓰고 친구만 알고 이제 뭐 정리한 거 이제 결석은 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 이 약을 쓰고 완치가 됐습니다, 그 친구도. 그래서 아들도 낳고 야. 결혼해서 아들도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모 대학병원의 교수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단하십니다. 네. 와, 진짜 또, 음. 와, 그렇게 또 발견되실 분들은 또 발견이 네. 될 수도 네, 있네요. 그럼요. 기억에 남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네. 듭니다. 이따가 예. 또 에피소드들 또 예. 여쭐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이 조금 많이 쌓여서 질문 조금 보고 내용 네. 이어가 보면 참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아까 그 종류마다 좀 다르다고 하긴 했는데 폐경 후에 많이 생기는 암의 종류도 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 이게 좀 이유가 있나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난소는 이제 상처를 받으면서 많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폐경될 때쯤 되면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아서 폐경될 때쯤 폐경될 때쯤 많이 생기는 거 돼 있고요. 원래 원칙적으로는 폐경이 되면 난소가 쪼그라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진했을 때 난소가 안 만져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래서 그 폐경 후에 난소가 커지면 잘 봐야 된다는 그 의학적 용어도 있습니다. 만져지는 난소는 문제가 있다. 이런 의학적 용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폐경되면 난소가 쪼그라드는 건 맞는데, 쪼그라들지 않고 난소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난소암도 발생하고 난소 종양도 발생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봄봄님께서 난소 초음파를 하는데 호수를 자궁에 넣어서 이거는 어떤 약간 네. 헷갈리신 것 같아요. 자, 호수를 자궁에 넣어서라는 건 내시경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호수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잘 들으셨으면 경부에서 자궁은 안쪽으로 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자궁 내막이 원래는 초음파를 보면 자궁이 원래 역삼각형으로 생겨 있는데 초음파를 보면 길게 보입니다. 그래서 앞벽과 뒷벽이 이렇게 겹치는 양상이 보이는데 그 안에 혹이 있거나 근육층에 혹이 있으면 안에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호수 같은 거를 넣어서 그거를 이제 안에 소독된 생리식염수를 넣어서 자궁을 이렇게 띄웁니다. 벌루닝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풍선 벌루닝 시키는 것처럼 그런 게 이렇게 벌루닝을 띄우면 안에 이게 혹이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이게 근육층에 있는지 안쪽에 있는지 그걸 보는 거로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난소 초음파는 호수를 넣어서 확인하는 게 아니고 그 자궁 안에 자궁 근육층과 내막층을 보기 위해서 확인을 하는 거고요. 지금 호수란 의미를 그거로 말씀하셨으면 그 내용이고, 만약에 내시경을 확인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자궁 내시경도 자궁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나팔관 통해서 들어가는 거는 아직까지 개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호수를 통해서 자궁에 넣어서 난소까지 볼 수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라이언님께서도요, 49세시고요. 이제 수술을 좀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자궁 적출을 하셨고, 난소 종제하고, 프로기노바 먹은 지 한 달 됐고요. 이제 아랫배가 아파서 갔는데 5.8cm 혹이 있었는데, 한 달 뒤에 갔더니 3cm 정도입니다. 혹시 호르몬제를 먹는 게 난소 혹이 커지는데 영향을 주는지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그 자궁 적출한 경우에는 이제 자궁 내막이 없기 때문에 원래 자궁이랑 난소가 있으면 난소에서 호르몬 분비가 되기 때문에 자궁 내막이 자라서 떨어져 나오는 게 월경인데 이게 증식시킬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약을 프로게스테론, 그러니까 원래 호르몬은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은 자궁 내막을 증식시키거나 난자가 커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게스테론이 올라가기 전 상태는 배란을 된 다음에 이거를 내막을 분비시켜서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궁이 없는 경우에는 떨어뜨리는 호르몬을 먹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프로기노바 하나만 먹습니다. 그런데 이게 에스트로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호르몬 영향 때문에 포리클이라고 그러거든요. 의학 용어로는 난자 같은 걸 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나쁜 건 아니고요.
이게 영향력을 줄 수는 있지만 키울 수는 있지만 얘가 뭐 암을 만들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호르몬 치료 폐경된다면 폐경 호르몬 치료하면은 말도 안 되는 거죠. 현재는 많이 안 쓰고 있긴 하지만 호르몬 치료를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마 그동안 그 환자분이 자궁 적출하기 전에 폐경이 언제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호르몬 분비 때문에 커졌을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얘가 줄어들거나 흡수가 되거나 그 상태로 이제 왜냐하면 나이가 드시면 배란이 안 되는 무배란성으로 난자가 커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르몬제 먹는 게 난소의 혹을 커지는 영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나쁜 거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햇살님께서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음파로 난소 혹이 보였다. 혹시 혹 자체가 좀 난소암의 위험 요인이라고 보기도 하나요? 일단 초음파를 하셨을 때 지금 네. 햇살님의 나이 연령대가 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령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난소 혹이라고 말씀하시면 이게 물혹인지 그러니까 물혹 그러면은 호르몬 분비 불균형으로 기능 소음이 생길 수도 있고 난소 혹 그러면 안에 진짜 우리가 의학용어로 시스템 물처럼 생긴 거다. 아니면 솔리드 안에 지제방그 뭐 내용물이 있는 색깔로 보인다. 아니면 이 둘 다 같이 있고 안에 내용물에 뭐 안에 내용물 안에 뭐가 더 들어있는 것처럼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단순하게 제가 보기에 지금 가임 연령기, 폐경기 아닌 연령대시라면 1.5cm는 걱정하실 게 아닌데 그 안에 내용물이 있어 보이는 건지 안 보이는 건지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때 아마 혈액검사 음성에서 3개월 뒤에 내원하라고 하셨다면 그거 다 확인하시고 말씀하셨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3개월 후에 내원하시고 그때 혹이 커지거나 흡수되거나 아니면 이제 검사를 해보시고 그때 하셔도 충분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제 크게 뭐 내용물이 좀 있는 걸 좀 위험하다고 보시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네. 아.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환자분한테 이렇게 설명드리는데요. 저는 이제 사진을 보여주고 그림 그리면서 설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야 이해도가 빠르니까. 그런데 이제 이 초음파 사진도 보시면서 사실은 잘 보실 줄 모르죠. 근데 이제 제가 설명을 하면서 지적을 딱 이렇게 보시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인디케이팅을 하면서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검정색으로 까맣게 종류가 이렇게 똑같은 색깔이면 같은 종류잖아요. 그렇죠? 같은 종류만 같은 네네네. 색깔을 보이겠죠? 네. 근데 이제 다른 종류들이 섞여 있으면 색깔이 검정색, 뭐 흑색,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일 거잖아요. 근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한 종류 색깔이면 단순 성격이고, 그렇죠? 네. 여러 종류가 섞여 있으면 얘가 성격이 다를 수 있잖아요. 나쁜 거는 단순하게 보이는 것보다 여러 개 섞여 있는 게 나쁠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일반인들이 검사하러 갔을 때 네. 이런 거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뭔가 이제 색깔이 좀 네. 다양하게 보인다거나. 예. 근데 이제 네네. 선생님이 그걸 보여주면서 이게 그냥 검정색과 흑색, 하얀색 이렇게 보면은 환자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얘가 자궁이고 얘가 난소인데 정상은 이렇게 보이는데 이건 정상과 다르죠. 그럼 보시면 알 수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저는 이제 비교해서 보여주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초음파도 옛날에 본 거랑 지금 보면 이거 이렇게 쓱 보고 그냥 쓱 보시게 이거 크기가 달라 보이셔요? 그러면은 달라 보이신다고 하세요. 그러면 맞습니다. 이거 커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요새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초음파도 보시고 이제 그림도 그려주시고 이제 보여주시면 저는 CT나 영상 검사한 것도 다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는데 그래야 저는 보고 듣고 해야 이해가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듣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다 하는 게 그렇죠. 좋죠. 예. 네네네. 그렇군요. 네. 우선 질문이 더 남아있기는 한데 내용 네. 더 이어가 보고 또 답변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질문 나중에 좀 한꺼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증상이 없다 계속 강조를 네. 해주셨는데 정말 없는지 막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뭐 네. 배에 살이 찌는 것 같다. 배에 살이 찌는 것 같다는 거가 네. 통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증상은 없는데 안에 아까 설명드린 거를 잠깐 이해하시면 안에 뭐가 이제 네네네. 암 종류가 많아지면 거기서 분비물을 내기 때문에 그게 네. 복수가 많아지면서 배가 불러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머 진짜로 살찐 줄 알았어요. 이렇게 오시는 분이 있어요. 배가 이렇게 불러서.
그래서 살찐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혹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살이 찐다고 생각하면 복수가 차거나 복수 때문에 그렇군요. 복수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암이 아까 치문에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데 얘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붙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왜냐하면 이제 장기를 많이 붓거나 이러면은 잘 안 내려가니까 소화가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뭐가 이게 혹이 생기면 여기가 붙으면 걔가 자라면 딱딱하게 만져진 거, 뭐가 여기 딱딱한 것 같아 이렇게 오시는 분. 그 다음에 이제 대장이 붙으면 대장도 잘 통과가 안 되니까 변비가 생기거나 이렇게 해서 오시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방광이 붙으면 아무래도 팽창이 잘 안 되니까 소변을 뭐 좀 자주 본다거나, 이거는 증상이 아주 잘 안 생기는 증상이 가장 흔하게 생기는 건 배가 불러지거나 소화가 잘 안 된다 이렇게 오시는 경우. 그래서 사실 난소암 환자분들은 내과로 먼저 가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사실 소화가 잘 안 된다. 이거는 너무나 흔한 증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안 오시는 이거를 겁니다. 가지고 누가 난소암을 의심할 수 있을까? 와, 그럼요. 진짜 어렵네요, 교수님. 네. 혹시 그 대부분의 암이 이제 살이 빠지는 증상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거를 좀 동반하시는 분들도 많겠죠? 그렇죠. 살이 좀 빠지는 증상이 암이기 때문에 있는데 이게 복수가 차다 보면 부어서. 또 네. 그래서 환자분들이 딱 나 살이 빠지니까 병원 가야지 이런 상황으로 오시진 아마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복수가 차면 이제 압력이 세지기 때문에 수면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맥류가 생길 수도 있어요. 다리가 약간 붓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체중 늡니다. 오히려 부종 때문에. 와. 늡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이 빠져서 병원에 와야지 이런 경우는 난소암은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더 알 수가 없겠네요. 네. 이제 사실 이게 어떤 기사에 들어있는 내용이기는 해서 아주 뭐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사에 따르면 99%의 여성이 이런 증상들을 놓친다. 난소암의 증상을 놓친다. 뭐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증상을 캐치해서 병원으로 오는 여기는 경우는 어렵습니다. 아주 드물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야, 왜냐하면 그렇군요. 이게 암이라는 게 사실은 증상으로 판단해서 오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어떤 질환의 딱 하나의 증상이라든지 딱 하나의 검사만 있으면 암이 무서운 질병이 아닐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배가 불편하다 이렇게 오시는 산부인과에 한 3분의 1 정도는 가스 차서 오시는 환자분들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현대 사회에서 일하는 거, 스트레스 받는 게 많고 적당한 레귤러한 이제 규칙적인 식생활 습관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가스 차는 경우도 많아서 배가 불편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로 오시기는 조금 어렵다고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일단 증상으로는 판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네, 암이다라는 맞습니다. 거 좀 배워봤고 아까 그러면 임신이 우리가 이 배란하는 걸 쉬게 해주니까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뭐 경구 피임약도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경구 피임약도 네네네. 이제 경구 피임약이라는 게 피임을 하기 위해서도 먹지만 호르몬을 분비 억제를 하기 위해서도 먹거든요. 근데 기전은 안에서 내부에서 호르몬이 나오고 있는데 외부에서 호르몬이 들어오면 우리가 인지를 어떻게 하면 어머 호르몬이 너무 많아 나오지 말아야 돼. 그리고 내부 호르몬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배란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임도 되고 호르몬 억제도 시키고 난소 기능도 난소도 일하는 거를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구 피임약도 도움이 됩니다. 호르몬 억제시키는데. 그렇군요. 네. 우리가 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잘 알고 싶은데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짚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수유도 도움이 되나요? 수유도 도움이 되죠. 왜냐면 이제 배란을 억제하니까. 네. 다 비슷한 원리네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물혹이나 근종 관련해서 질문 주시는 분들도 많아서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물혹이라고 하면 물처럼 생긴 거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야말로 이 물이 차 있는 혹을 얘기해서 이건 기능성 낭종을 말하는 겁니다. 설명을 쉽게 하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그냥 물혹이다 이러면은 나중에 흡수될 수도 있는 혹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르몬 분비 이상으로 생기는 기능성 낭종을 말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난소암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초음파상 난소암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들이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에 내용물이 여러 가지로 차 보이거나 안에 분비물이 있거나 이런 거를 난소 종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난소 종양, 양성 악성이 아닌 경우에서 자궁내막증, 혹
그러니까 자궁내막증은 많은 환자분들이 알 것 같아요. 생리통이 심하고 뭐 이제 네네네. 난임하고 상관되는 호 이런 자궁내막증 혹은 난소암의 전 단계이기 때문에 자궁내막증이 잘 재발하거나 아내의 상태가 나빠지면 이제 난소암 전 단계를 음. 의심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요 부분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작은 근종은 양성 질환이기 때문에 작은 근종은 근육에 생기는 종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육중 세포가 발생하는 원인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발생한 혹이 생겨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난소 쪽 암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작은 근종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굉장히 많죠. 많잖아요, 원래 작은 교수님. 근종이 훨씬 빈도가 많습니다. 요거는 사실 위험하지는 않다. 네, 양성 이렇게 종양이기 말씀 주시는 때문에. 거죠? 네. 그렇군요. 네. 무록이나 자궁 근종에 대해서 또 여쭤봤고요. 그러면 난소암이 너무 어려운 암이고 증상도 없다고 하는데 어떤 검사들을 우리가 해야 좀 예방할 수 있는지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이제 난소암은 할 수 네. 있는 게 그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하듯이 할 수 있는 거는 초음파 검사하고 아내를 봐야 되니까 네네네. 혈액 종양 표지자 검사 정도를 할 수 있는데 네. 이게 그 나라에서 기본적으로 해주는 검사가 아닌 이유는 그 검사를 해도 발견할 수 있는 퍼센트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선별검사라고 정의하는 것은 최소의 네. 비용으로 많은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선별검사거든요. 근데 선별검진 검사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은 내진하고 초음파 검사하고 혈액 종양 초음파. 표지자 검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일반 그 종합검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일반 검진 나라에서 해주는 검진 말고 나라에서 하는 검진에는 혈액 종양 표지자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종합검진 하시면 혈액 종양 표지자 검사하고 초음파 검사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돈을 조금 내서라도 네네네. 할 수 있는 검사를 한다. 요 검사 정도가 도움이 되고요. 다른 검사는 이제 암에 의심이 되는 경우 영상 검사, 비싼 검사, CT나 뭐 CT나 MRI 이렇게 MRI 나 검사를 하게 되죠. 근데 아까 좀 무서웠던 게 초음파 종양 표지자도 굉장히 정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씀 주셨고 네. 초음파를 봐도 이게 잘 안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초음파를 봤을 때 어느 정도 번져서 많이 난소가 커지고 혹이 커지고 안에 내용물이 차면 알 수 있는데 정말 초기에 그러니까 조금 예를 들어 환자분들이랑 가끔 치료할 때 제가 설명드린 건 이제 난소암을 치료하고 나서 검사 영상 옛날보다는 훨씬 영상 검사가 정확도가 올라갔습니다. 혈액 종양 표지자도 제가 전공의 시절에는 몇십 년 전에는 검사 2가지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발전해서 많이 확인할 수 있다는 거고 정확도가 올라간다는 건데 그만큼 이제 검사를 하는 거가 정확하진 않지만 하는 게 도움이 될 수는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초음파는 좀 그 종양의 크기가 많이 커져야만 그렇죠. 볼 수 있다는 예.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한테 한 1000개쯤 암세포가 있으면 어떤 검사도 확인이 안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단예로 드리거든요. 왜 이제 환자분들 열심히 치료했어요. 검사 다 이상 없네. 재발을 했어요. 그러면 치료 처음에 이제 발병한 다음에 치료를 열심히 잘 하십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근데 이제 재발을 하게 되면 왜 내가 완치될 때까지 다 치료를 했는데 이게 재발을 왜 했냐 이렇게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 중에 설명을 하는 예로 이제 치료 열심히 받고 저희도 안타깝죠. 그 치료하는 주치 입장에서. 근데 이제 수술하고 항암제 치료하고 모든 영상 검사에서 다 이상 없다. 이렇게 완치가 되면 이제 그 치료 후 정기 검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2년까지는 이제 3개월마다 검진을 하고 3년째는 4개월마다 검진하고 4, 5년째는 6개월마다 검진하고 5년 내에 재발 안 하면 5년이 지나면 문제 생길 가능성은 10% 미만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그 사이에 검사하는 와중에 재발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죠. 난소암 환자는 이게 문제가 치료가 안 되는 것보다는 재발을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발하게 됐을 때 환자분들이 너무 실망하시면서 절망이죠. 나는 낫다고 생각해서 병원만 다니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재발을 했어요. 그럼 왜 하는지. 이게 가장 질문에 많은 질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설명을 그렇게 드립니다. 만약에 이제 얘가 아까 로그 스케일로 증가하기도 하고 줄기도 하는데 뭐 아직까지 현대의학상 검사에서
1000개쯤 남세포가 돌고 있으면 확인될 수 있는 검사 방법이 없습니다. 종괴도 형성을 안 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아까 이게 로그 스케일로 증가해서 어느 정도 혹을 생기게 돼서 예를 들어 1mm쯤 되면 문제는 초음파에도 안 나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mm. 안 보이겠죠. 안 보이죠. 네. CT, MRI가 커팅이 초창기에 제가 전공이 몇십 년 전에는 1cm 커팅했는데 지금은 1cm 커팅 안에 더 자주 커팅을 하는데 그래도 역시 1mm 커팅은 못하고 커팅해서 화면은 못 찍거든요. 그리고 1mm 보이면 얘가 혹인지 아닌지 지금 확인도 안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난수암 아니고 근종도 MRI까지 다 찍고 몇 개, 3차원도 다 확인해서 몇 개인지 확인하고 들어가도 실제 수술에 들어간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만한 거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니까 실제로 보면 더 실제로 많은. 다. 예.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초음파에서 확인이 안 된다는 거는 3, 4기는 예측이 당연히 보면 되는데 그 전에는 초기에는 정말 요만한 게 있어도 확인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검사하고 이제 나쁜 거 의심돼서 영상 검사 하시라고 해서 검사해서 괜찮다고 해서 안심을 하지만 반드시 추가 설명을 드린 게 있습니다. CT나 MR을 검사해도 100%는 아닙니다. 검사 정확도가. 근데 이제 그 이유는 암은 잘라서 그 다음에 슬라이드에 넣어서 이거를 염색을 해서 1000배 이상 확대해서 세포를 보는 거잖아요. 그거는 미세로 현미경적 확인을 하는 거고 육안적으로 보는 거랑 그다음에 영상검사에서 몇 미리 커팅해서 보는 거하고 정확도를 보면 당연히 조직검사 결과 몇천 배에서 확인이 되겠죠. 확실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무 문제도 없다고. 그거는 이제 난소뿐만이 아니라 그 자궁 경부도 그렇고 내막도 이상이 없는데 나중에 조직검사에 암으로 진단되는 환자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해를 하시려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영상검사 다 해서 아무 이상 없어. 그리고 했는데 수술하고 나중에 조직검사 결과 보니까 암으로 나왔어. 이거 맞나? 이러면 현미경적으로 다 커팅해서 확인하면 암세포하고 보이면 암으로 진단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경우가 가장 럭키하다고 보여지는 케이스기는 한데, 네. 그나마. 초기에 그래도 초기에. 발견이 네. 됐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좀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된 네. 이유가 이게 초기에 뭐 증상도 없거니와 검사를 한다고 해도 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군요. 네. 그렇군요.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내가 좀 두렵다 하는 고위험군 조금 더 네. 좀 면밀하게 검사를 하셔야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네. 분들이 좀 있을까요? 고위험군은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유전적 성향이 있는 경우가 고위험군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난소암이 있는 경우 난소암 걸릴 확률이 올라가죠. 그래서 유전성이 있다는 건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브라카 검사라고 해서 이게 어디서 어원이 된 거냐면 브레스트 캔서, 유방암에서 유전자가 처음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유방암 아니라 다른 데서도 검사를 해보니 난소암에도 이 유전자의 연관성이 있다는 걸 알려진 이후에 이제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브라카 1, 2 검사를 해서 양성일 경우에는 음성인 환자보다 난소암 걸릴 확률이 10배나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환자분들이 가서 난소에 문제가 있고 난소암으로 확진된 경우에는 가게 여성분들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한번 체크를 해보라고 하죠. 근데 현재 이 검사가 너무 비싸서 사실은 언니가 난소암이라고 바로 이제 검사를 하시진 않는데 이런 가게 브라카 검사에서 양성인 경우는 확률이 올라간다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대다수가 아니고요. 95% 이상 대다수 암은 유전성이 없는 가족력이 없는 환자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게에 그런 경우 있는 경우는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본인이나 가족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유방암이나 자궁내막암, 직장암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는 이제 난소암에 걸릴 확률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유방암하고 난소암은 밀접하게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이 생기면 난소암이 생길 가능성이 2배 높아지고 난소암이 생기면 유방암이 생길 가능성이 3, 4배 이제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난소암이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고 검사 방법이 비특이적이긴 하나 이제 환자분들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자주 검진을 가셔서 기본적으로 검사를 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진하시고 초음파하시고 혈액 종양 표지자 하시고 이렇게 검사하시면 안 하시는 것보다는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음. 하시는 분들 설명을 주셨으니까 네. 참고해서 음. 네, 검사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질문 조금 받아보고 그다음에 네. 치료에 대한 내용으로 네.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사관님께서 네, 또 이제 진단을 받으셔서 음. 수술을 하셨네요. 네. 4년 가까이 되셨다고 하는데 난소, 자궁 다 적출을 했는데 자원 검사요. 네. 하셔야 됩니다. 음. 왜냐면 환자분은 인제 5년까지는 아까 보셔야 되는 체크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난소암이 자궁 난소가 없다고 해도 재발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복막암 설명을 잠깐 드렸거든요. 복막으로도 재발이 되고 질 쪽으로도 재발이 됩니다. 그래서 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자궁암 검사라고 일명 말을 하지만 질 세포진 검사를 하기 때문에 세포진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이나 그쪽에 문제가 있는지 체크를 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자궁암 검사, 자궁암 검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하셔야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엔젤님께서 난소암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초음파로 확인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 예. 아까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아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경구 피임약을 좀 복용하면 되는데, 이제 근데 이제 미혼인 여성, 근데 난소암 예방하겠다고 무작정 그냥 피임약을 먹는다. 이거는 조금 네. 하기가 어려운 방법인데, 혹시 가족력이 있거나 그러면 배란 억제를 하기 위해서 경구 피임약을 복용할 수 있고요. 사실은 가족력이 있는 환자인 경우에는 사실 아기를 다 낳은 경우에서 아까 40대 후반한다고 조금 이른 나이에 평균 상피성 난소보다 이른 나이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아기를 다 낳은 경우에는 예방적 자궁 난소 적출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예방을 하고요. 근데 이제 100% 예방은 안 되겠죠. 왜냐? 아까 말씀드린 복막암의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자궁 난소가 없다 하더라도 복막에서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100% 예방은 없는데, 그래도 안 하시는 것보다는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돼서 권고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예방적으로 그렇게 잘 안 하시죠. 외국은 좀 더 많이 한다고 듣긴 그렇죠. 했는데 왜냐면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건가요? 문화적인 차이가 있고요. 네네. 사실은 사실은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자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한국 여성분들은. 왜냐면 사실은 원래 자궁이 중요한 것보다는 저는 의사 입장에서 난소가 더 중요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성스럽게 아기 낳을 때는 사실 자궁에서 아기집이기 때문에 아기 낳을 때까지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아기를 낳고 나면 자궁은 보다는 난소가 여성스럽게 하고 호르몬이 나오고 일을 하는 거라서 사실은 난소가 중요한데, 아기를 다 낳은 40대 후반에 꼭 자궁을 적출해야 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아프고 그다음에 하혈하고 혹 때문에 많이 눌리고 이렇게 고생을 하셔도, 그리고 심지어 나쁜 거가 의심이 돼도 어떻게든 자궁을 유지하고 싶어 하시는 환자분들이 많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개념을 조금 바꾸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제 자궁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자궁이 없으면 여성성을 잃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두 번째로 자궁이 없으면 부부관계, 성교할 때 느낌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원래 의학적으로 자궁이 없어도 성교 느낌이 떨어진다고 되어 있지는 않는데, 통계학적으로 만약 그것 때문에 안 하신다 그러면 자궁 경부를 놔두고 자궁만 띄는 수술 방법도 있거든요. 그걸 고려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사가, 제가 이제 요 시간을 빌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의사가 권유하면 사실은 그게 훨씬 환자분들 유리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숙지하셔서 꼭 이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제가 이제 수술 전에 권고를 하는데 꼭 주장을 하셔서 수술 안 하고 했는데 2번 수술하시는 분들이 가끔 생기거든요. 다시 결과가 나빠갖고. 예, 그러니까. 생기니까 그렇군요. 네. 안젤리나 졸리도 다 수술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네. 좀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네요. 네. 그리고 욜로 달콤님께서 네, 난소암 수술로 생존율이 높아지나요? 항문 쪽에 번져 있어서 항암은 6차 끝났습니다. 이렇게 또 고민을 남겨주셨습니다. 난소암 생존율, 당연히 수술을 하셔야지 생존율이 높아져요. 치료를 해야지 생존율은 높아지는 거고요. 사실은 난소암이 너무 많이 번지면, 원래 기본적으로 난소암 치료 방법은 수술이 딱 자궁 절제, 난소 절제가 아니라 의학용어로 디벌킹 서저리를 해서, 이게 뭐냐면 혹 있는 거를 가능한 많이 띈다.
이게 원래 수술명이에요. 그 이유는 자궁 난소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 가서 번져 있기 때문에 일단 아. 들어가서 그 암종을 가장 많이 띄어내야 되는 게 기본 수술 아. 목표거든요. 그래서 일명 디벌킹 서저리로 벌크면은 이 부피 이런 얘기잖아요. 그 기본은 자궁 절제하고 난소 절제하고 나팔관 절제하고 그리고 나서 장이나 복막에 있는 종괴를 가능하면 많이 띈다. 이게 치료 원칙입니다. 그렇게 띄고 나서 반드시 그 난소암은 수술과 항암제 치료가 세트예요. 왜냐하면 수술 치료로 다 빵으로 만들기는 쉽지 않거든요. 아까 1000개쯤 세포가 있으면 안 보인다고 했던 것처럼 잔류 종양을 적게 남기는 게 수술 치료 목적입니다. 그래서 1cm 이내로 남겨야 나중에 추후 항암제를 썼을 때 치료 효과가 올라가거든요. 왜 그러냐면 항암 치료는 그 방법이 그 혈관 투여를 해서 돌면서 항암제가 도는 게 있고 그런데 이제 혈관을 통해서 돌다 보면 항암제가 흡수가 돼서 그 암을 죽여야 되는데 안에 혈관이 없으면 종괴가 커지면 그 안에 있는 암 종괴는 도달을 못합니다. 그래서 1cm 이내로 줄여야 이 암을 죽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남게 되면 겉에는 죽이는데 안에는 도달이 안 되기 때문에 못 죽여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수술 치료를 반드시 하고 그리고 이제 항암제를 써서 죽여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전신 상태가 안 좋거나 너무 커서 수술로 제거할 때 환자가 상태가 나쁘다거나 이런 경우 내지는 수술 치료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난소암 많이 번졌으니까 잘라낼 때가 많잖아요. 그럼 절제를 줄이기 위해서 수술 전에 항암제를 먼저 쓰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조직학적으로 암으로 진단이 돼야 보험이 되기 때문에 수술 전체 치료 수술을 하기 전에 항암제를 쓰기 위해서는 조직학적 진단을 받아야 돼서 그냥 진단적으로 조직 검사를 위해서 그 복강교 수술이나 조직 검사로 확인을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수술 전에 선항 항암제를 써서 미리 비보험으로 치료하고 난소암 수술을 했을 때 암으로 진단이 되면 이거를 이제 급여로 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보험 관계 때문에 미리 쓰기도 하지만 암 종기를 줄이기 위해서 수술 전에 선항 항암제 수술 전에 두세 번을 쓰고 종괴를 줄이고 그러면 이제 혈관 전이 출혈되는 것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쓰고 중간에 수술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항암제 쓰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연히 수술 치료하고 항암제 치료해야 생존율이 올라갑니다. 그렇군요. 근데 요새 그 다양한 암종에서 네. 이제 항암을 먼저 하고 네. 수술을 하는 특히 흐름이 유방암에서 많이 그렇게 하고 네네네. 있습니다. 유방암은 이제 표적 치료도 하고 항암제도 쓰고 이렇게 그리고 호르몬 치료도 하고 많이 줄이고 유방암은 거의 기본 루틴이 이제 그렇게 변화했고요. 근데 네네. 아직까지 산부인과에서는 그렇게까지 가진 않았지만 이제 그런 경우도 선항암제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박지연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네요. 피임약을 2달 복용해서 2달 갖고는 조금 길게 아무래도 네, 그렇죠. 몇 복용을 년은 해야겠죠. 드셔야 도움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그리고 몬순이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작년에 자궁내막증 수술을 했는데 올해 대학병원에서 검진을 했는데 오른쪽 자궁 쪽에 혹이 3cm 있다는데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더 안 커지겠죠? 가족력이 좀 있으셔가지고 걱정이 걱정이 되시는 되시나 거예요. 봐요. 예. 그 자궁내막증 수술은 이제 난소의 기본적으로 자궁내막이 증식하는 질환이 자궁내막증입니다. 네. 병명이. 근데 이제 자궁내막이 가서 붙어서 증식할 수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가장 잘 붙어서 증식하는 게 난소입니다. 그래서 자궁내막증이 혹으로 생기기 때문에 그걸 자궁내막종이라고 하는데 이제 환자분들이 자궁내막증 이러면 자궁 쪽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건 난소에 생긴 혹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물론 자궁내막증이 가장 호발 부위는 난소인데 자궁 뒤쪽에 가서 생길 수도 있고 장이라든지 방광, 복막에 가서도 생깁니다. 그렇지만 지금 환자분이 자궁내막증 수술을 했고 검진인데 오른쪽 자궁 쪽에 혹이 생겼다 그러면 이거는 자궁내막증과 상관이 없는 근종일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물론 관련이 있다고 보신다면 자궁내막이 근육층에 들어가서 결절처럼 생겨서 혹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근데 난소에 생긴 혹은 나쁜 거일 가능성이 많이 올라가는데 자궁 근육층에 생긴 혹은 나쁜 악성이 생길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난소에 생긴 것보다는 자궁에 생긴 거가 훨씬 낫고요. 그다음에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셨으면 이거는 양성으로 의심이 되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셨을 겁니다. 근종의 가능성이 많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근종이라고 한다면은 안 크겠죠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가임기 여성이면 호르몬이 나오면 근종은 많이 커진다는 게 아니라 커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폐경된 다음에는 사실은 안 커져야 되는 게 맞거든요. 호르몬 때문에 많이 자란다고 되어 있어서. 근데 이제 이모가 난소암으로 돌아가셔서 걱정이 되시는 거 당연히 걱정이 되실 것 같고요. 환자분은 정기검진 잘 하시면 별 문제는 없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은혜님께서도 걱정이 되셔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이제 사진 검사로는 이상이 없었는데 이제 표지자 검사에서 좀 높게 나오셨다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CA125 표지자 검사가 딱 병 하나일 때 어느 정도 올라간다는 기준치가 없는데 대략적으로 89.1이면 사실 연령대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질문하신 분께서 보통 가임기 여성 월경하는 나이에는 CA125 표지자가 35까지 정상이고 사실 폐경 후에는 기본 기준치를 65까지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89.1 그러면 예를 들어 2배 이상 내지는 1.5배 정도 올라간 건데 초음파에서 확인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CT에서. 왜냐하면 염증이 있어도 약간 올라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궁이 약간 커지고 딱딱해진 성근증인 경우에도 올라갈 수 있는데 복부 CT에서 성근증이 약간 있는 거 문제 있다고 막 설명을 안 해드리거든요. 왜냐하면 복부 조용 CT에서 보면 다른 기관 쭉 보는데 성근증 조금 있는 게 굉장히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질 초음파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선생님 보기에 성근증이 약간 있어도 이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설명을 해주신 선생님이 계신 반면에 이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검사 수치는 그냥 경과관찰 하시면 될 수치로 보여집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꼬부기님께서요, 그 35세 미혼 여성입니다. 난소 기형종, 요거는 뭘까요? 난소 기형종은 난소에 생긴 기형종은 그 안에 악성도 있고 양성도 있습니다. 똑같이 기형종이 안에 예를 들어 이제 환자분들이 쉽게 설명드릴 안에 혹안에 뭐 기름, 머리카락, 치아 이런 게 생기는 게 기형종입니다. 예. 근데 기형종 자체 안에 악성도 있고 양성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문제는 3cm 정도면 크지는 않는데 아마 선생님이 이 추적 관찰을 하시겠다고 하신 건 나빠 보이지는 않고 악성 아니고 양성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3cm 정도면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난소 기시부에 생길 수도 있고 기시부 아닌 쪽에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난소가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난자가 겉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그만 상태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 난소를 절개하고 떼고 지지고 꼬매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면 경과 관찰을 하시는 거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얘가 커지면서 터지면 화학적 복막염을 일으키긴 한데 그래서 정기검진은 반드시 필요한데 3cm 정도면 작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여서 지켜보자고 하셨을 거로 보입니다. 수술할 시에 임신이 어렵게 될까 봐 걱정입니다. 이게 바로 그 얘기거든요. 난소 기능이 떨어질까 봐. 그러니까 난소에 그 상처를 주고 왜냐하면 절개하고 띄고 그다음에 피나면 소작하고 그다음에 꼬매면 사실은 바깥쪽에 난자가 있기 때문에 영향은 덜하지만 난소에 충격을 주거나 자극을 주거나 상처를 주는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신중하게 수술할 시점에 수술을 하자고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라이언님 질문 또 보겠습니다. 난소암 너무 어렵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3개월에 한 번,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씩 초음파랑 피 검사를 정기적으로 해보는 건 혹시 추천하시는지요? 이런 질문 주셨어요. 추천을 못하죠. 왜냐하면 이러면 과잉 진료가 됩니다. 걱정하시는 마음은 알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많이 알다 보면 아는 게 많으면 걱정이 많아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많이 설명을 듣다 보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사실 난소암의 그러니까 발생 빈도가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물론 내게 왔을 땐 100%고 아닐 땐 0%긴 한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별검사, 기본적인 정기검진은 그 비용 대비 효율을 따져서 하기 때문에 저희 의사 선생님들이 그 걱정된다고 3개월에 한 번씩 환자분 하신다고 그러다 하시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렇게 마음대로 하면 과잉 진료고 이렇게 원칙적으로 검사하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추천을 못 드립니다. 이렇게는. 네. 그러면은 교수님께서 권고하시는 검사 주기가 따로 있을까요? 저는 1년에 한 번씩 그냥 정기검진 1 하시라고 년이요? 하시고요. 네. 네, 만약에 난소에 혹이 있거나 이러면 6개월에 한 번씩 네, 검사하시라고 하고 만약에 이제 다른 증상과 함께 이제 커가는 빈도나 혈액 종양 표지자가 올라간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 이제 조금 자주 보시기도 하고 3개월 있다 오시라고 그랬다가 다시 괜찮아지면 6개월, 1년 이렇게 넘어갑니다. 예. 그렇군요. 네. 미레나가 부인과 암 발생률에 좀 영향을 주는지. 아닙니다. 미레나는. 그 미레나가 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미레나는 호르몬이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이 코팅된 그 뭐지 자궁 강내 장치입니다. 네. T자 모양으로 생겨서 피임하려고 많이 옛날엔 피임하려고 쓰셨던 자궁 강내 장치가 있었는데 요새는 많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궁 강내 장치는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이 코팅된 것만 나오는 게 이게 미레나인데요. 주로 이제 자궁 성근증이나 자궁 내에 문제가 있을 때 그 억제시키려고 호르몬을 조금씩 분비를 천천히 시켜서 자궁 내막 증식을 막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용하는데 부인 암하고는 발생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궁 내막암 치료제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네. 네. 캐슬 에메랄드님께서 또 질문 주셨는데 생리 주기가 21일인데 네. 이게 주기가 짧은 것과 난소암 발생률이랑 좀 연관이 있을까요, 교수님? 원래 그 본인의 주기는 다 다릅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28일에서 30일이 그 월경 주기라고 하지만 호르몬 주기가 그러니까 짧은 사람도 있습니다. 난소 기능 자체가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고 주기가 짧으면 난소암 발생률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적으로 배란을 시키는 게 문제지 주기가 짧다고 해서 물론 그렇게 되면 이거는 계속 배란이 남들보다 많이 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무배란성, 배란 안 하는 주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월경이 조금 짧아지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배란의 횟수를 늘리지는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레몬 그레스님께서 반가운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10년 전에 교수님께 자궁 내막증 수술을 받으셨나 봐요. 10년 전에도 배꼽 단일공으로 수술해 주셨어요. 수술 정말 잘하시는 명의시죠.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런 또 분들 만나시면 너무 또 반갑고 뿌듯하실 것 같아요,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질문 또 받아보겠습니다. HK님께서 15cm 거대 낭종이 발견되셨나 봐요. 고형 병변인데 혹시 이게 뭔가 로봇으로 수술하면 이게 터져서 꺼내지지는 않는지. 터지지 않습니다. 그건 안 터뜨려요, 이제죠. 어떤 수술을 하더라도 이제 그렇습니다. 만약에 수술하다 15cm 거대 낭종이면 안에 흐르지 않게 뽑고 꼬매고 닫고 사실 수술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15cm 정도면 배를 이제 가스를 채워서 수술할 때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구멍을 이제 뚫고 그 안에 보면은 가스로 이게 채웁니다. 그러면 훨씬 배가 이렇게 뚱뚱해지거든요. 그러면 수술할 공간을 확보하면 15cm 정도면 수술 공간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얼마나 마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한국 여성들은 굉장히 말라서 팽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똑같은 수술을 해도 마르신 분은 통증이 조금 더 심하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말랐는데 팽창을 어느 정도 시켜야 되는데 이제 배가 늘어났던 것 때문에 나중에 수술 끝나고 좀 불편해 하시긴 하는데 터져서 꺼내지는 않고요. 이제 혹을 다 자른 다음에 그거를 백에 넣어서 그 안에서 백을 배꼽통에서 열고 거기서 떼내기 때문에 터트리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옛날에는 그렇게 터트리고 안에서
복강 안에서 세고 이런 거에 대한 거가 난소 종양일 땐 조심하고 근종을 떼낼 때는 사실은 근종은 그냥 꺼냈거든요. 막 잘라서. 네. 근데 그게 너무 좀 오래된 얘기라서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미국 예일대학 교수 와이프가 그 수술을 했는데 근종 수술을 했는데 네네. 그 모슬레이터 그래갖고 이제 혹이 크면 우리가 지금은 그것 때문에 일일이 다 칼로 자르거든요. 근데 네. 옛날에는 이렇게 갈아내는 기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갈아갖고서는 그거를 조각내서 꺼냈습니다. 갈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같이 막 도니까 세포가 막 이렇게 흩어질 수 있죠. 배 안에서 흩어져 나중에 보니까 그게 자궁 육종으로 진단이 돼서 어머. 암으로 진단이 돼서 그게 다 배 안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재발을 하는 문제가 발생되면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그 돌면서 잘라내는 기계를 없앴습니다. 모두 안 쓰게 됐어요. 그 예, 사건으로 쓰지 마. 인해서요? 예. 이야. 그래서 그리고 그때부터 작은 근종도 다 백 안에 넣어갖고 큰 것도 다 백 안에 넣어서 백을 열어서 그걸 잘라내는데 백 안에 넣어서 비닐이기 때문에 이게 돌아가면 칼이 날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확인이 안. 그래서 일일이 다 의사 선생님들이 잘라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큰 혹을 수술하면 잘라내는 데만 1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구멍으로 어떻게 칼로 칼로? 당겨서 구멍 안에 칼로 그러면 잘라서 그걸 꺼내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네. 얼마나 힘든데 그거를 잘 환자분들 모르시죠. 그렇군요. 네. 야, 퍼지지 말라고. 퍼지지 말라고. 그 예일대 교수의 와이프분의 또 그런 이벤트로 인해서 네. 또 바뀌게 되었다는 또 이야기를 설명 주셨습니다. 터지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복강경이든 로봇이든 안 터지게 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네. 또 라이언님께서 혹시 섬유선종이 이게 가슴에 생기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유방과 관련된 질문. 근데 제가 잠깐 볼까요? 네네네. 그러면 자궁 적출을 하셨고 피검사 FSH 폐경 호르몬 검사니까 폐경 되셨습니다. 45 이상이면 폐경이거든요. 근데 증상 심하지 않죠. 그렇죠? 나이 든 사람 다 폐경된다고 할머니들 다 심한 건 아니니까 얼굴에 올라오고 어깨가 아파서 프로니즘 처방 받았는데 유마 만복통을 하셨습니다. 증식 가능성이 섬유선종 가능성, 증식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르몬 치료를 하시면. 근데 이제 요새는 최근에는 프로지모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스트로겐인데요. 요새는 프로게스테론 더 문제가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 2mm 처방 갖고 이제 한 번 생긴 섬유선종은 커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크기인지 모르겠고 환자분이 안 쓰셨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게 중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선생님하고 유방외과 선생님하고 상의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커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단기간에 쓴다고 확 커지진 않거든요. 그거는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방 관련 질문까지 답변을 또 커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님께서도 길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제 결혼 전 자궁내막증으로 생리통으로 쓰러진 후 차일피일 미루다 6개월 만에 병원 갔는데 난소가 9cm였나 얼른 입원해서 수술을 하고 호르몬 치료도 하셨는데 몇 년 후 결혼하고 자녀 출산도 하셨고 근데 이제 막내를 낳고 1년 후에 자궁선근증 진단을 받고 미레나를 15년 가까이 끼고 있는데 이게 영향을 미치는지. 괜찮습니다. 네. 미레나는 부분적 흡수, 그러니까 호르몬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자궁 내막에 영향력을 미치는 난소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근데 15년 끼신가 그거보다는 자궁 내막에 유착이 되거나 왜냐하면 이게 이물질이잖아요. 호르몬을 코팅된 루프라 하더라도.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봐서는 그 미레나를 그렇게 오래까지 보통은 이제 5년 내에 빼라고 되어 있거든요. 15년이면 3번 이상 끼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이가 이렇게 되면 아기 낳고 결혼하고 해면 15년 그러면 한 40, 아무리 빨리 해도 40대, 45세 이 정도 될 것 같거든요. 나이를 안 쓰셔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근데 미레나는 제가 보기에는 갱년기라고 하셨으니까 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이를 보나 여러 가지 볼 때 왜냐하면 자궁 성근증 때문에 끼셨어도 이 정도 됐으면 효과를 보실 만큼 보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빼셔도 될 것 같고요. 미레나 자체가 난소에 미치는 영향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렇게 미치는 않습니다.
네. 네. 그리고 JS님께서 자궁경부가 막힌 채로 살아도 되나요? 요거는 그 분비물만 자궁경부라는 건 인제 입구인데 자궁 내막에서 분비물이 생기면 나오는 통로가 되는데 인제 막히기 때문에 안에 분비물이 고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인제 염증 때문에 이게 유착이 되기 시작하면 아까 미레나 빼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넓힌다고 해도 그 상태로 유지가 안 되고 또 막힐 수는 있거든요. 근데 원추 절제술후에 막혔다고 자궁경부암이 딱 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부가 막혀도 검진은 사실은 정확하진 않습니다. 경부는 바깥에 보이는 외경부가 있고, 의사 선생님이 못 보는 안쪽에 생기는 내경부가 있습니다. 이제 막히면 외경부에 있는 검사받기는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경부는 확인이 안 되는 건데, 자궁경부암 검진은 그러니까 내경부까지 다 세포를 긁어내서 검사하신 게 훨씬 정확하긴 한데, 지금 원추 절제술 후에 막혔다고 하니까 원추 절제술을 어떤 질환 상태에서 하셨는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막혔다고 그래서 경부암이 꼭 생기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막혀서 내막에서 분비물이 없다면 막힌 상태로 계셔도 되기 때문에 그거는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금방 가죠, 교수님? 그러네요. 네.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음. 잠깐이라도 하면 좋을 것 네,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처음에 이제 진단을 받게 되고 네. 치료의 방향을 결정을 네. 해야 되는데 네. 수술을 할 수 있다. 네. 이게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잖아요, 교수님. 근데 네.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시는 분들 자체도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느 정도 분들이 좀 수술을 받게 되나요? 그 수술은 사실은 난소암이 의심이 된다 그러면 대부분 수술 치료는 다 하십니다. 네. 수술까지는 해서 왜냐하면 확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수술을 해서 조직 검사를 해야 확진이 되는 거라서 예. 수술은 하십니다. 네네. 근데 이제 얼마 전에도 있었는데 난소암으로 의심이 되는데 계속 확진으로 조직 검사 되기 전까지는 혹만 뛰겠다고 주장을 하시는 환자분들도 있어요. 혹 뛰고 확진이 되면 그때 내가 다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그런 몇 퍼센트를 빼고는 난소암에 의심이 되면 그냥 다 수술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본 자궁 적출하고 난관을 다 띄는 게 가장 기본적인 수술 기본 원칙인데 자궁까지 다 적출을 하는 네, 게 기본적인 방법이군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난소에서 암이 생기면 이제 번지면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데 자궁으로 잘 번질 수가 있고 특히 자궁 내막하고 엄청 친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제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난소암 1기 초 임신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자궁을 남기고 반대쪽 난소도 남기고 이제 난소 한쪽과 발사한 부위의 난소 한쪽과 난관을 절제한 다음에 항암제 치료를 하고 상태를 보고 결정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난소암의 치료는 수술 치료와 항암제 치료입니다. 그래서 수술 치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능한 모든 종양을 절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잔류 종양을 최소로 남기는 게 치료 효과를 올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수술 전에 영상 검사를 다 하지만 그 수술 들어간 실제 정말 여기까지 번졌는지 다 확인하고 네. 가능하면 다 띄어서 조직 검사까지 해서 어디까지 번졌는지 수술적 병기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난소암은 검사했다고 1기, 2기, 3기, 4기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수술을 이렇게 있을 것 같으니까 가능성 있으니 수술하고 결과를 보자. 이렇게 하고 조직검사 결과가 나와서 자 여기 갔으니 환자분은 최종 난소암 몇 기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게 좀 됩니다. 반대로 이렇게 원래는 진행되네요. 난소암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암이 초기에 발견되고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난소암은 국한되고 아기를 낳아야 되는 경우는 한쪽 난소만 제거하고 조직학적 정도에 따라서 항암제를 쓰기도 하고 그냥 관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보통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자궁, 양쪽 난소, 나팔관 다 띄고 우리가 암을 전이한다 그러면 3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리거든요. 네. 붙은 대로 직접 전이. 난소에 있으니까 나팔관 옆으로 가니까 거기로 가고 이게 직접 전이가 있고 그다음에 혈관 따라서 딱 암세포가 가서 딱 어디 가서 붙어서 가는 혈행성 전이. 그다음에 이제 임파절 전이가 있는데요. 임파절이라는 거는 이제 환자분이 난소암, 암을 앓지 않으시면 임파절이 있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설명을 어떻게 드리냐면요.
심장이 혈관에 중추가 되는 것처럼 다 네트워크로 여기 퍼져 있고 모세혈관까지 가는 것처럼 임파절도 흉관이라는 게 있어서 센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혈관하고 차이는 얘는 중간에 끊기면 안 죽어요. 혈관은 터지면 죽잖아요. 피가 나와서. 그러니까 임파액이 흐르고 있어도 터져도 죽지는 않고 임파액이 그냥 흐르는 건데 그만큼 혈관같이 이제 단단한 게 아니라 약해요. 그러니까 툭 터지는 거거든요. 또 하나의 차이점은 기차역처럼 중간에 임파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파절에서 얘가 막 일을 하고 얘가 뭐 하냐면은 암세포가 여기서 막 죽이는 역할을 못 죽였어. 그럼 얘가 막 일을 해서 커져. 그러다가 못 죽이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얘를 또 막 죽이려고 막 일하다가 커지면 그래서 여기서 죽이면 여기서 끝나는 건데 또 넘어가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영상검사에서 임파절이 커져 있으면 암이 거기까지 갔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간 거를 다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궁 난소 주위에 있는 임파절을 다 띱니다. 골반 그래서 이제 골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밑에 쪽이고 이게 이제 쭉 연결되면 배꼽 정도 가면 대동맥이 되는데 거기까지 임파절 연결된 것까지 기본적으로 다 띄어야 돼요. 왜냐하면 네. 복부까지 전이가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장이라든지 뭐 대장, 소장, 비장, 간, 횡격막 등의 이제 전이성 종양이 있으면 그것도 다 띄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잔류 종양이 1cm 이하로 남기는 게 기본 치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가 수술 후 회복이 되면 보통 회복하는데 보통 한 달 정도 회복한다고 모든 수술을 해도 다 한 달 정도 회복 기간을 두는데요. 보통 이제 항암제는 회복하고 수술한 지 한 3, 4주 만에 시작을 하고요. 더 빨리 시작해서 좋은데 이제 환자분들이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네네. 보통 2주 반에서 3주에 시작을 합니다. 자, 항암제를 사용을 하고 근데 보통 알려져 있는 항암제 기본적으로 탁솔 뭐 카보플라틴 이게 아주 기본적 항암제로 아직까지 치료 효과가 굉장히 좋은 거로 되어 있고요. 한번 치료하면 3주마다 치료를 하고 3주마다 치료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암세포를 이제 암세포 죽에 막 항암제를 쓰면 정상세포도 비실거립니다. 이제 비실거리기 힘들어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지나고 환자분들 더 힘들어한 건 점점 얘가 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정상세포는 회복을 합니다. 타격을 받았지만 나는 안 죽었어. 그리고 살아나는데 암세포는 못 살아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걔는 점점 죽어가는 거고 얘는 막 비실거리다 다시 살고 비실거리다 다시 살면서 이렇게 회복되면서 이게 차이를 보면서 항암제 효과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3주마다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 암세포가 살아나기 전에 또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6회에서 9회 정도 쓰는 게 치료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잠깐 선행 항암제 설명을 드렸고요. 아까 설명 못 드린 건 복강 내 항암제도 쓰기도 하는데 이제 복강 안으로 직접 항암제를 집어넣어서 다이렉트하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암세포에 들어가게 해주는 건데 이게 문제가 얘가 이제 센 건데 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이 타격을 너무 많이 입거나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장이 유착이 돼 있거나 이러면 똑같이 넣는데 똑같이 분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쪽에 많이 들어갈 수 있고 왜냐하면 이게 고여 이제 사람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 있으면 밑에 쪽에 항상 액이 있을 수 있고 누워 있으면 또 뒤쪽으로 이러니까 이런 게 문제가 좀 돼서 아직까지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항암제 쓰는 거 너무 힘드신 건 많은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이고요. 보통 이제 7, 80%는 치료되지만 이제 재발이 잦은 암입니다. 요새 최근에 면역 치료하고 표적 치료 방법이 올라오면서 네. 아까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유방암에서도 쓰고 있는데 표적 치료 효과가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아까 생존율이 조금 올라가는 이유는 치료제 네. 개발이 많이 돼서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면역 치료라든지 표적 치료라든지 그런 약품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간단해서 시간이 없으시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뭐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야, 네, 너무 제가 네. 질문을 많이 드렸나 봐요, 교수님. 아닙니다. 그럼 꼭 요거는 짚어주고 싶은 포인트가 있다면 치료 부분에서 혹시 치료 부분에서 네, 치료 네. 부분에서는 사실은 지금 이제 방송을 하고 있지만 난소암으로 진단되신 분들은 다 주치의 선생님이 있으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다 설명을 잘 해주실 거라고 보여지니까 네, 수속 네. 치료하시고 항암제 쓰실 때 너무 많이 힘드실 수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전신 상태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부작용들이 많이 있는데 부작용 설명을 자세히 못 드리는데 이제 혈액
혈액세포가 많이 떨어지면 그 방어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네.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치료는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음. 그다음에 수술 치료하고 요새 최근에 면역 치료, 표적 치료 제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게 표적 치료, 면역 치료가 개발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나라에서 보험을 많이 해주진 않아서 가격이 좀 아, 비쌉니다. 비급여로 예, 지금. 비급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도 효과가 있다고 이제 주치의 선생님들이 추천을 하시면 그것도 경제력이 허락을 하면 써보시는 것도 마음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음.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보험이 안 된 이유는 이게 이제 나라에서 인증이 되고 가격대가 싸야지 이게 보험이 되는데 효과가 좀 있어서 써야 되는데도 이제 많이 안 쓰시는 분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방법이 있으면 아무래도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렇군요. 항암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네. 네, 준비한 내용들이 더 있기는 한데 너무 아쉽습니다, 교수님. 또 나와주실 그러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또 섭외를 슬쩍 네. 드려보는데요. 네. 요거 한 가지만 더 질문 네. 드릴게요. 사실 네. 리비알과 관련해서 네. 워낙에 또 좋은 점도 많지만 걱정하시는 분들 유난히 많은 약이잖아요. 네. 혹시 교수님께서는 저는 암을 보는 사람이라서 홀모제 네네. 치료는 별로 사실은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예, 왜냐하면 리비알도 역시 호르몬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호르몬제는 영향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호르몬 치료는 그 노화 현상을 막기 위한 거잖아요. 네네. 사실은 모든 사람한테 올 수 있는 게 노화거든요. 네. 폐경이라는 건 노화된다는 거고, 물론 그 중에는 증상이 너무 힘들어서 일상생활이 안 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드셔야 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일상생활이 안 되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냥 약간 불편하다 이런 거는 저는 가능하면 안 드시도록 권유하고, 이제 초기 폐경됐을 때 증상들이 너무 심하면 먹다가 약간 끊는 방법도 있는데 그냥 물론 호르몬제를 드시면 딱 그런 표현하거든요. 이제 기계가 기름칠을 하는 것처럼 사실은 호르몬이 나와야지 굉장히 편한 거는 이해를 하는데 호르몬제는 가능하면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 몇 년 전 2002년도인가 그 제약회사에서 호르몬제 많이 쓰게 하려고 대규모 연구했다 완전히 결과가 반대로 나는 바람에 호르몬제를 권유하지 않는 트렌드로 가다가 다시 이제 5년 쓰고 제한적인 경우에는 7년 쓰고 네네네. 하는 건 괜찮다고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네. 그런 상태이기도 해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호르몬제 치료는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음, 오늘 이렇게 해서 2시간 동안 음. 전 세계에서 부인할 로봇 수술 가장 많이 하신 정말 최고의 스페셜리스트 문혜선 교수님 모시고 네. 난소암에 대해서 정말 A부터 Z까지 알아봤습니다. 좀 개인적으로도 너무너무 유익했거든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마 보시는 분들도 네. 좋은 정보 많이 얻으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교수님 팬이라고 또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분도 감사합니다. 계신데요. 네. 다음을 또 언젠가 또 기약하면서 네. 교수님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인터뷰쇼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